네,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구촌 평화와 윤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개념 1번 나와 있는데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와 구성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좀 대비해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는 말 그대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인간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봐요. 현실주의는 일단 인간을 어떻게 본다고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봐요. 인간은 이기적. 그러면은 그 인간들이 만든 국가도 뭐예요? 국가도 이기적이야. 국가도 이기적. 그래서 모든 국가는 뭐가 목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자국의 이익 추구.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국가는 다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상태는 어때요? 국제 상태는 무질서 상태예요. 그래서 국제 상태는 그래서 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국제 관계는 이익 추구의 장이에요. 국제관계는 이익 추구의 장.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합의된 도덕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에 따라서만 움직이니까.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도 불사할 수 있다?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이란 게 뭐야?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국제관계에서 뭔가 도덕을 얘기하는 건 되게 한심하다는 거야. 현실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대의, 도덕 이런 거 따지는 거 무의미해요. 도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이런 건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광해군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광해군. 광해군이 뭐 했냐면 이제 중국에 이제 명나라가 있었고 그 명나라를 이제 압박하는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여진족. 명나라랑 후금이랑 대립할 때였는데 광해군이 보니까 어디가 이길 것 같아? 후금이 이길 것 같죠? 명나라는 약간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광해군이 자, 명나라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광해군 본 거고 지원 좀 보내라 그래요. 야,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희 엄청 도와줬는데 이번엔 니네가 좀 도와야지. 근데 광해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돕기는 돕는데 명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나라를 돕기는 돕는데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해군이 근데 어떻게 돼요? 당시 그때 이제 붕당 정치가 조선을 좀먹고 있었는데 광해군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저 광해군이라는 사람은 거의 폐륜이다.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안 돕고 중립외교를 한다니 이런 광해군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해군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 그래서 인조는 무슨 정책을 펼쳐요? 친명배금 정책을 펼쳐요. 중립외교를 폐기하고 친명배금 정책. 그래서 어떻게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격하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후금, 금나라에서 이제 빡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인조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후금이 이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쭉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도망가죠. 결국에 도망갔는데 멀리 도망가지도 못해요. 서울에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삥 둘러싸고 한겨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 영화 남한산성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뭐 화친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막 대신들이 맨날 논쟁하잖아. 그죠? 어쨌든 근데 어떻게 해요? 항복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인조 항복하고 어떻게 해요? 저기 잠실 근처에 삼전도에 가가지고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9번 땅에 박았다고 하죠. 보통 영화나 이런 데서는 피 흘리는 걸로 나오는데 뭐 실제 피 흘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국제관계라는 게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야. 국제관계라는 게 힘의 논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도덕이 낄 자리는 있다 없다? 없다. 국제관계라는 건 철저하게 힘의 관계다. 그렇게 보는 게 무슨 주의?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자, 그래서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의 관계야, 힘의 관계. 국제관계는 힘의 관계고, 그래서 전쟁이란 거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 뭐 좋다,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 이거 윤리적이야,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도덕적 판단을 전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그냥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이다. 자, 이런 현실주의에서는 그러면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평화는 뭘 통해서? 세력 균형을 통해서. 자, 이 영어로 하면 balance of power라 그래요. balance of power. 자, 그래서 A라는 세력이 있고 B라는 세력이 있는데, 자,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 한쪽 세력이 엄청 커졌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A가 승리를 장담할 때, 아, B에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세력이 둘이 비슷하면 한쪽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럴 때는 쉽게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주의에서는 평화를 얻는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 두 세력이 비슷할 때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약소국들은 갑자기 세력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늘 당해야만 하나요? 자, 그래서 약소국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비슷한 약한 국가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뭘 활용할 수 있어요? 동맹을 활용할 수 있겠죠. 동맹 활용. 이해되죠? A라는 강대국이 있다고 하면 A라는 강대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좀 째만한 국가들끼리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B, C, D 이런 나라들끼리 뭉쳐가지고 동맹해가지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평화가 올 수 있다.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현실주의 입장. 자, 그 다음 이상주의 한번 보시면 이상주의. 자, 이상주의는 말 그대로 이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말 그대로 이상적으로. 그래서 무력은 정당할 수 없다. 개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이성과 합리성에 따른 뭐가 있어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이런 걸 통해서 국제사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현실주의는 오로지 힘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상주의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주의 관련해가지고 좀 더 얘기해보면, 자, 이상주의 관련해서 얘기해보면, 칸트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상주의 관련해가지고, 칸트 역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칸트 이상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상주의자인 칸트의 입장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주의는 이상주의 따로 출제된다라기보다 이 칸트의 입장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우리 칸트 선생님은 영구평화론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영구평화론. 영구가 뭐야? 영구.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평화가 가능하다. 영원한 평화. 자, 그러면서 영원한 평화를 얻으려면 세 가지 확정 조항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칸트는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뭐 몇 가지만 볼게요. 타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타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자, 또한 국내적으로는, 자, 이게 첫 번째 확정 조항인데, 자, 시민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공화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여러분, 공화제라는 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민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정. 뭐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 우리 수험에서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왕이 다스리는 국가 같은 경우는 왕이 빡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옆 나라가 나를 능멸해!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공화제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권력이 있어요.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자, 이런 공화제 체제 하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좋아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쟁을 찬성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제가 도입이 되면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우호관계에 국한된 국제법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적용되는 국제연맹을 창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편적 우호적 관계에 국한된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국제법, 사실 좀 의미는 다르긴 한데 이게 세계시민법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시민법. 국제법과 세계시민법은 사실 좀 다르긴 한데 정확한 표현은 세계시민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자, 보편적 우호관계, 어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만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계 시민법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인데 이 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내용이 많게 만들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데 적용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이 세계 시민법의 내용,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 세계 시민법의 내용은 뭐로만 한정한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우호관계, 보편적 우호관계에만 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법의 이런 어떤 영역을 너무 넓혀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또 뭘 만들어야 된다?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적 연맹. 자, 그래서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확정 조항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맹을 창설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편적 우호관계에 국한된 국제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시민법이에요. 정확하게는 세계시민법. 자, 이렇게 연맹을 창설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칸트의 이상은 결국 유엔이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 연맹 창설할 때 여러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연맹을 창설하는 거예요. 연맹을 창설한다는 것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계 정부가 아니에요. 연맹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아닙니다. 세계 정부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계 정부가 아니라 연맹이에요. 연맹. 지금의 이제 유엔 같은 형태,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맹이지 세계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칸트의 영구평화론이었습니다. 자, 모든 국가가 공화 정체가 되면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 국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용할 세계 시민법을 만드는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상주의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칸트는 방어 전쟁만 허용합니다. 방어 전쟁만 허용. 선제 공격은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칸트는 방어 전쟁만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구성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구성주의는 이제 뭐 요번에 좀 다시 추가가 됐는데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요번에 다시 추가됐거든요. 내용 한번 보면 국제관계라는 건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국가 간의 관계, 상호작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국가의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상호작용을 좋게 하면 돼.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구성주의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뭐랑 뭐가 중요하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우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웬트 같은 경우는 국가는 서로 다른 국가와 어떤 국가가 관계에 따라서 국익이 좌우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이상주의도 물론 높습니다. 이상주의 중에서는 아까 봤던 칸트의 영구평화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토 분쟁에 대한 견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토 가지고 이제 분쟁한다는 얘기죠.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국제 분쟁에 관한 견해 요건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문명의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냉전 시대 때는 이념을 가지고 많이 대립을 했었는데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런 이념을 가지고 대립을 많이 했었는데 공산주의 진영이 망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이념 대립으로서 어떤 갈등축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뭘 중심으로? 문명을 중심으로. 자, 예를 들면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국 중심의 어떤 크리스트교 문명권과 어떤 이라크 중심의 어떤 이슬람 문명권이 붙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 간의 충돌이 주된 원인이고 분쟁의 원인이고, 그래서 문명은 조화를 이뤄야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문명의 공존을 얘기했어요. 그냥 뭐 어떤 문명 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뭐 특별히 뭐 헌팅턴하고 뭐 엄청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제가 돼도 충분히 읽고 풀 수 있게 독해용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뭐 막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인 화합의지, 합리성 관용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밑에 이 갈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갈퉁의 평화이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퉁은 대표적인 평화주의자.
그래서 평화가 제일 중요해요. 갈퉁은. 평화주의자고 그래서 모든 전쟁을 반대해요. 갈퉁은 폭력을 쓰는 모든 전쟁을 반대해요. 방어 전쟁도 반대해요. 모든 전쟁을 반대해요.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방어 전쟁도 안 해요? 그럼 옆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자, 갈퉁은 비폭력 저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예요. 자, 이 갈퉁의 평화의 개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평화는 소극적 평화였다는 거예요. 갈퉁이 얘기하는 평화가. 자, 이 소극적 평화는 뭐냐면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리적 폭력. 이 테러 범죄 전쟁과 같이 실제 우리를 막 이렇게 쏘고 찌르는, 실제 우리를 물리적으로 생명을 위협을 하게 하는 그런 폭력을 물리적 폭력이라 그래요. 이 테러 범죄 전쟁, 이걸 직접적 폭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테러 범죄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 이런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평화의 개념이죠. 국가의 전쟁이 없으면 평화인 거야. 근데 갈퉁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제 인권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평화의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전쟁이나 테러가 없어도 그 나라 국민들이 뭐 예를 들면 독재에 시달린다거나 아니면 차별에 시달린다거나 혐오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상태는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퉁이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기존 평화는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잘 고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이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서 적극적 평화로 갈퉁은 평화의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평화의 개념을 뭐 시킨다고요? 확장시킵니다.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적 평화로 확장시키는데 이런 물리적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구조적 폭력까지. 자, 문화적 구조적 폭력은 뭐냐면 이거는 직접 우리를 찌르고 총 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적 구조적 폭력은 우리가 간접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간접적 폭력. 이런 간접적 폭력도 모두 사라진 상태. 자, 그럼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구조적 폭력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사회구조, 정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 뭐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해. 어떤 나라가.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하고 또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아를 실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게 구조적 폭력이야. 예를 들면 경제적 불평등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어떤 빈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적 폭력이죠. 그다음 문화적 폭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종교와 사상, 언어, 예술, 과학, 학문 등으로 폭력이 합법화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혐오 문화 같은 겁니다. 혐오 문화. 예를 들면 뭐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주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주민들을 다 내쫓고 추방하자. 이주민들 아웃.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무슨 폭력인 거야? 문화적 폭력인 거죠. 그죠? 이주민들을 혐오하는 그런 거. 자, 이런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다 사라진 상태. 이게 무슨 평화다? 적극적 평화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 보장, 삶의 질에 바탕을 둔 이걸 인간 안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 안보. 이 소극적 평화는 무슨 안보일까요? 이거는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국가 안보가 더 작은 개념이에요. 국가 안보가 더 작은 개념이고 인간 안보가 더 뭐한 개념이다? 큰 개념이에요. 국가 안보는 우리 국가 안에 테러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보는 그걸 넘어서서 인간 개개인의 삶까지 보는 거야. 인간 개개인의 삶에도 구조적이나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인간 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의 개념은 국가 안보, 기존의 안보는 국가 안보였는데 그 국가 안보가 이제 뭐로 확장이 된 겁니까? 인간 안보로 확장이 된 겁니다. 소극적 평화가 적극적 평화로 확장된 것. 그래서 인간 안보가 뭘로, 죄송합니다. 국가 안보가 그래서 무슨 안보로? 인간 안보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까먹지 마셔야 돼요. 친구들이 착각한단 말이야. 선생님, 국가가 좀 크니까 국가 안보가 더 확장된 개념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이 국가 안보였고 그것이 확장돼서 인간 개개인의 인권, 삶까지 바탕을 둬야 된다. 인간 안보로 확장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갈퉁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퉁 잘 외워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옛날 문제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다. 냉전 이후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명 충돌은 문화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봤던 헌팅턴이라는 사람의 문명 충돌론입니다.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 자, 을 같은 경우는 문명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과 분쟁은 관용과 화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문명 공존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뮬러라는 사람의 문명 공존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은 동일 문명권의 국가들 핵심국을 중심으로 결속한다. 그렇죠? 크리스트교 문화권의 국가들은 뭐 예를 들면 미국 중심으로, 뭐 이슬람 국가들은 뭐 사우디나 뭐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뭉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들 간에 어떤 뭉침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른 문명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2번, 갑은 평화를 위해 문명 간에 공유하는 가치를 늘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죠. 개방과 소통. 3번, 을은 문명의 발전은 타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고 있죠. 개방과 소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개방과 소통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다. 공존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발전할 수 있겠죠. 4번, 을은 갑과 달리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평화를 실현한다고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개방과 소통을 해서 공존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다 통합해버리자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모든 종교를 어떻게 통합해? 이거 불가능하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갑은 분쟁의 원인이 문명의 이질성에, 그죠? 문명의 이질성이 가지기 때문에 문명이 충돌한다는 것이고 을은 개방과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소통단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계 평화는 받는 게 아니라 성취해야 되는 것이다. 평화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용어의 중복이다. 즉, 이 사람이 얘기하는 평화는 영구 평화라는 거예요. 영구 평화. 평화라는 건 영원해야만 평화지 영원한 평화가 아니면 그건 평화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평화는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그래서 국가들은 서로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서 평화를 예비해야 된다. 공화국으로 전환된, 자, 모든 국가가 공화국이 돼야 된다. 자유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서로 혜택을 주는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된다. 스르르르 보니까 누구 냄새가 나요? 칸트 냄새가 나죠?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가봅니다. 1번, 자유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 연맹을 만드는 거야. 연방을 만드는 것이 세계를 하나로 다스리는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연맹을 만드는 거야. 지금의 UN 같은 세계정부가 아닙니다. 2번,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데 국한된다. 그렇죠? 세계시민법 너무 확장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법인데 너무 확장하면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데 국한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정부에 강제. 세계정부 수립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연맹이라고 연맹. 4번, 세계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을 폐지. 아니,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에서 연맹을 만드는 겁니다. 칸트도 처음에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한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모든 나라가 언어, 종교, 문화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연맹이에요. 연맹. 5번, 세계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된다. 아니, 실제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썰을 푸는 거야. 실제로 가능하지 않으면 이렇게 왜 썰을 풀겠어? 실제로 가능하다고 봤어요, 칸트는. 그래서 모든 국가는 공화정체가 돼야 되고 공화정 간에 연맹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확정조항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관계도 연맹체제의 기초에서 국제법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네요. 그래서 연맹체제의 기초에서 국제법을 만들자. 이거 누구 입장이야? 칸트 입장이죠. 칸트. 자, 이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나 국가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맹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돼서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칸트의 입장. 칸트의 영구 평화론 되겠습니다. 1번, 국제적 사회계약을 통해 연맹체제를 단일국가. 아니, 단일국가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서를 만들자, 연맹을 만들자예요. 2번,
개별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적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렇죠? 공화적. 공화정이 뭐야? 시민들에게 권리가 있어야 된다.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은 전쟁을 당연히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3번 연맹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국가의 주권은 인정돼야 된다. 당연하죠. 개별국가 주권 인정합니다. 4번 세계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돼야 된다. 그렇죠. 보편적 우호 조건. 5번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는 자연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자연상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래서 국제관계는 이런 무질서를 벗어나야 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명료했던 문제. 2017학년도 6월 모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가.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얘기하는 건 누구였죠? 갈퉁이었죠. 따라서 이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종교, 사상, 언어 이런 거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갈퉁의 입장입니다. 가보죠. 1번.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 폭력 사용은 인정. 갈퉁은 모든 폭력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방어 전쟁도 반대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2번. 직접적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적극적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 폭력의 제거보다 직접적 폭력의 제거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번.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슨 폭력입니까? 간접적 폭력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게 무슨 폭력이다? 간접적 폭력이 되겠죠. 4번. 국제평화 개념은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돼야 된다.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건 직접적 평화죠. 직접적 평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거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뭐예요? 확장시키자고 하죠. 적극적 평화로 확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니까 이걸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극적 평화. 그러니까 직접적 평화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소극적 평화. 그러니까 소극적 평화로 국한시키지 않고 뭐예요? 적극적 평화로 확장시켜야 된다. 국한되면 안 되고요. 5번.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 무력의 사용. 이게 바로 직접적 폭력이죠. 직접적 폭력. 근데 그걸로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조적, 문화적 폭력, 간접적 폭력으로까지 확장시키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6월 모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쟁의 완전 종식의 영구평화. 영구평화 나오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의 입장이죠. 그것은 도덕 입법이 최고 자리에 이찬 이성의 명령이다. 실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다.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전쟁 수단 금지하고 연맹 확장해야 된다. 칸트 영구평화를. 전쟁 종식만으로 평화 보장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쉽게 개선해야 된다. 갈퉁이죠.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자, 1번 갑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그렇죠. 칸트의 어떤 영구평화론의 핵심이죠. 그 국가들 간의 연맹을 만들어서 영구평화를 이루자. 2번.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우화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3번.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겠죠. 적극적 평화는 어떤 그런 문화적 구조적 폭력을 없애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혐오 문화 이런 거 없애려면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해야겠죠. 4번. 직접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존엄 실현의 조건 완비된다는 건 완전한 준비가 된다는 거야. 완전한 준비. 그럼 완비는 완전한 준비가 된다는 건데 직접적 폭력을 제거한다고 그게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 간접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으로써 완비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당연하죠. 칸트 입장에서는 뭐야? 공화정책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갈퉁 입장에서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없애려면 당연히 정치체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